먼 곳에서 다시 만난 아내. 옛날 호남 지역에 대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독실한 불자였던 그의 어머니는 서당에 다니는 아들을 보고 마을 절을 지날 때에는 꼭 안에 들어가서 불상에 절을 하라 했습니다. 그날도 대성은 절에 들어가니 웬 처녀가 산의 아이를 데리고 노는 모습이 보였지요. 머리가 짧은 처녀 아이였는데 아주 예쁘게 생겼었습니다. 그때 14살이었던 대성은 이 소녀가 마음에 들었지요. 이름을 물으니 소녀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성이 최가인 화공의 딸입니다. 이름은 연이라 합니다. 대성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정혼은 했나요? 아니요. 내가 신랑이 되어주면 어때요? 처녀는 수줍어하며 말했습니다. 어찌 내 마음대로 되겠나요? 보아하니 그 청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대성이 절에서 나오자 처녀는 뒤를 따라 나오며 멀리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마을에 박원이란 분을 찾아가서 중매를 서달라고 하세요. 그분과 저의 아버님은 절친한 친구여서 문제없이 성사시켜 줄 것입니다. 꼭 그리하겠소. 이렇게 다정하게 구니 대성은 그 처녀가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생각을 어머니께 여쭈었지요. 어머니는 자식이라곤 대성밖에 없어서 늘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터였으므로 곧 박 씨를 찾아가서 중매를 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하공이 돈을 엄청나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혼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지요. 그러자 박 씨는 대성의 가문이 훌륭하고 또 재질이 비상한 총각이라고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결국 최하공은 혼인을 허락하게 되었지요. 그 무렵 대성의 큰 아버지는 영남 지방에서 벼슬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다의 자식이 없었지요. 큰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에 대성의 어머니는 대성을 그곳에 조문을 보내었습니다. 몇 달 뒤 집으로 돌아오려 하는데 큰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 대성은 영남에서 오래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적대가 대성의 마을 일대를 점거하는 바람에 대성은 집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성은 민가에 숨어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노파가 마을에 와서 난리의 식솔들이 모두 흩어지고 돌아갈 집도 없게 되었으니 자신을 팔려 한다면서 해질 무렵이 되어서도 가질 않았습니다. 돈을 얼마쯤 받겠냐고 누가 묻자 노파가 대답하였지요. 종노릇은 하기 싫습니다. 그저 누가 나를 어미로 삼아준다면 돈 한 푼 받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지요. 그런데 대성이 다가가서 노파를 보니 어딘가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곳이 있었습니다. 대성은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지요. 대성은 노파를 데리고 와서 아들로서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노파는 아주 기뻐하고 대성에게 밥도 지어주고 신도 만들어주면서 마치 어머니처럼 부지런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때때로 대성이 말을 듣지 않으면 꾸짖었지만 대성이 아프거나 하면 친아들처럼 살뜰히 보살펴 주었지요. 어느 날 노파가 대성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다 컸으니 타양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 해도 혼인 대사를 잊어서야 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합당한 배필을 붙여주마.
대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 고향에 아내가 있습니다. 이런 난리통에 사람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이리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언약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처녀에게 장가들려 하여도 타향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 누가 딸을 주겠습니까? 노파는 그 말에 이렇다 저렇다 말은 않고 어디서 가져온 건지 이불이며 휘장이며 베개를 모두 갖추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파가 말하였지요. 넌 자지 말고 기다리거라. 난 새색시가 왔는지 나가보고 오겠어. 그리고는 곧 집을 떠났지요. 자정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아 대성이 웬일인가 의심하고 있는데 문득 문 밖에서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나와 보니 웬 여인이 흐느껴 울고 있었지요. 대성이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이 한마디 하였지요. 저를 아내로 삼았다고 하여 행복하게 살려니 생각도 마십시오. 대성은 이 여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하던 말을 계속하였지요. 전 어렸을 적 김대성이란 분과 약혼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으니 부모님들이 저를 억지로 이 집에다 시집을 보내었지요. 몸은 데려올 수 있어도 마음만은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대성은 여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김대성이요? 당신이 연이란 말이요? 그 말에 여자가 놀라 울음을 뚝 그쳤지만 자기의 귀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와서야 대성을 찬찬히 훑어보고 말하였지요. 어찌 이런 일이 꿈이 아닌가요? 그리하여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헤어진 뒤에 겪은 고생과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지요. 이에 앞서 전란으로 호남 고향의 백열의 안팎은 사람이 없다시피 되었습니다. 최아공은 식구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 최아공은 주시댁 선비에게서 납패를 받았지요. 난리통에 성례를 올릴 수가 없어서 오늘 밤 딸을 주신의 집에다 보내기로 약속했던 것이었습니다. 딸은 단장도 하지 않고 울었지만 사람들이 억지로 수레에 앉혔지요. 연희는 주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수레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침 주시 댁에서 신부를 마중하러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마에 연희를 부축하여 태워가지고 나는 듯이 달려서 여기까지 데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자 한 노파가 연희를 뜰악 안으로 끌다시피 데리고 들어가 말하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네 남편의 집이란다. 울지 말고 어서 들어가. 시어머니도 바로 여기로 오게 될 것이야. 그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지요. 연희의 말을 모두 듣고 나서 대성은 그 노파가 신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난리통에 대성의 어머니는 함께 피난 갔던 마을 여인들과 함께 깊은 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도적대들이 몰려온다고 누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여인들은 저마다 숨을 곳을 찾느라고 헤매었지요. 그때 한 동자가 말 한 피를 끌고 와서 대성의 어머니에게 어서 타라고 했습니다. 대성의 어머니는 누구 집 말이냐고 물을 겨를도 없이 동자의 어깨에 매달리며 말에 올랐지요.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동자는 대성의 어머니에게 어느 한 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집으로 들어가면 무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의 어머니를 말에서 내려주었지요. 대성의 어머니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돌아보니
그 말은 어느새 관음보살이 타시는 동물로 변하고 동자는 그걸 타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대성의 어머니가 그 집의 방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드는데 문이 저절로 열렸지요. 누구냐고 물으며 사람이 나왔습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여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들 대성이었지요. 어머니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웬일인가 보러 나왔지요. 이리하여 이 집 식구들은 한데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치마바위 이야기. 인왕산의 높은 바위 어디쯤 치마바위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조선 중종 때였지요.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죽고 중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중종의 왕비는 신수군의 딸이었습니다. 연산군과 중종은 신수군의 누이와 딸을 각각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었지요. 신수군은 동생 신수겸과 함께 연산군의 처남이었습니다. 이들 형제는 연산군 비가 된 누이 덕에 형 수군과 함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단정에 가담하지 않았으니 이때 죽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돌았지요. 아버지는 죽이고 그 딸은 왕비가 되어 살아있다면 중종 반정을 일으킨 사람들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신들 대부분이 신수군의 딸인 신씨 당경왕후를 폐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종이 왕비 신씨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할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공신들은 화근이 될 수 있는 인물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며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친 때문에 왕비 신씨는 왕비가 된 지 7일 만에 폐출되어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왕은 왕비를 한순간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도 꿈속에서 신씨의 모습만 나타나고 신씨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왕이 위안을 삼은 것은 높은 누각으로 올라가 신씨의 집을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먼 발치에서나마 신씨의 안녕을 빌고 행여 모습이라도 눈에 띄지 않을까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왕의 이 같은 사연을 전해들은 신씨는 왕을 위해 묘안을 내었지요. 집 뒷동산 높은 곳에 있는 큰 바위에 신씨가 즐겨 입던 분홍 치마를 넓게 펼쳐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 바위 이름이 치마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왕이 이 치마바위를 보려고 누각에 올라가는 일은 더욱더 잦아졌지요. 새롭게 맞이한 왕비 장경왕후가 이른 나이에 죽게 되자 폐비 신씨를 복위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신들은 여전히 신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반발을 하였고 결국 문정왕후가 왕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활한 여우와 거북. 옛날에 교활한 여우가 거북을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거북의 껍데기가 너무나 딱딱하여 손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었지요. 어쩔 수 없이 여우는 친구인 독수리, 족제비, 이리를 불러들여 힘을 합쳐 거북을 혼내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북이 산길을 지날 때 독수리가 거북을 발견하고는 쏜살같이 내려와 거북을 쪼았지요. 여우와 친구들은 모두 그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거북은 온 몸을 등껍데기 속으로 집어넣고는 깔깔대며 웃었지요.
우리 조상들의 철갑만 있으면 날 해치지 못하지. 여우가 말했습니다. 모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이 녀석을 혼내줄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야. 그때 이리가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넌 왜 도망가지 않는 것이야? 거북이 대답하였지요. 이 껍데기가 날 보호해 줄 텐데 왜 도망을 가? 그때 여우가 딱딱한 등껍질을 가진 천상갑에게 말했습니다. 천상갑, 너는 산도 뚫을 수 있으니 얼른 저 거북이 껍데기를 뚫어봐. 그럼 저 녀석의 머리 부분을 주도록 하지. 거북은 천상갑의 대단한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저 녀석이 나선다면 이 껍데기도 구멍이 나버리고 말 것이야. 하지만 거북은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상갑, 아직도 네 주제를 모른다면 한번 해보라고. 네 머리통이 깨지고 꼬리가 뚝 끊어져야 이 껍데기의 대단함을 알게 될 것이야. 천상갑은 거북의 말에 의기소침해져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지요. 그때 여우에게 묘안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 거북이란 놈이 껍데기 안에 숨어있지만 언젠가는 머리를 밖으로 빼내지 않겠어?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리야, 저 녀석의 머리를 빼내면 바로 머리를 물어버려. 거북은 그 말을 듣고 섬뜩해졌습니다. 만약 저자들이 정말로 날 지켜본다면 숨이 막혀 죽기 전에 배가 고파서 죽을 텐데. 웅크린 팔다리도 오랫동안 펴지 못하면 마비가 올 것이고 어떡하지? 그러나 거북은 여전히 의연한 자세로 말했습니다. 나야 3개월 동안 물 없이도 살 수 있고 3년 동안 먹지 않아도 끄떡 없지만 너희들은 큰일이군. 너희들에게도 인내심이란 게 있다면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이 껍데기에는 바람 구멍이 4개나 있어서 1000년 동안 머리를 내밀지 않아도 숨이 막혀 죽을 일은 없다고. 너희 손자 손녀들까지 불러 평생 한번 기다려보라고. 그 말에 깜짝 놀란 여우가 다시 다른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놈을 바위 위에 놓고 쇠망치로 껍데기를 부숴버리는 게 어떻겠어? 하지만 거북은 여전히 깔깔대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바보들이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껍데기를 겨우 바위와 쇠망치로 부술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껍데기를 입는 힘껏 내려치다가 튕겨나온 쇠망치가 자네들 목숨이나 먼저 날려버리지 않을까 걱정이군. 여우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고함을 쳤습니다. 저 녀석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산꼭대기로 가서 아래로 굴려버리자고. 그럼 우리가 껍데기를 깨거나 머리를 물어뜯을 필요도 없고 저 녀석을 저승길로 보낼 수가 있다고. 거북은 타 들어가는 속마음과는 달리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세상에서 제일 높다는 산에서 굴러본 적이 있는데 덜끝 하나 다치지 않았지. 그런데 이리 낮은 산이라면 겁날 것도 없다고. 여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늘도 무섭지 않고 땅도 무섭지 않다면 좋아. 이번에야말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주지. 다들 모여봐. 나뭇가지에 기름을 부어 저 녀석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리자고.
거북이 맛있게 익으면 그때 배부르게 먹어보자. 다들 어때? 친구들이 모두 찬성하자 듣고 있던 거북이 침착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어쩜 그리 상식이 모자란가? 거북은 물이 아니라 불로 목욕한다는 걸 들어보지 못한 건 아니겠지? 따뜻한 불 속에서 목욕을 하고 나면 얼마나 상쾌할까? 여우는 분하여 발을 동동 구르며 노발대발했습니다. 불이 무섭지 않다고? 설마 물이 무섭지 않은 건 아닐 테지. 이봐 독수리, 네가 이놈을 물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망망대해에 빠뜨려버려. 저 거북이 살아남는지 어떤지를 지켜보자고. 그런데 거북이 겁에 질린 듯 온 몸을 벌벌 떨며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을 했습니다. 여우 형님, 제가 형님들과 원수를 진 적이 없는데 왜 굳이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절 바닷속에 빠뜨린다면 이 무거운 철갑 껍데기 때문에 바닷속 깊숙이 빠져 숨이 막혀 죽어버릴 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북이도 무서워 겁에 질릴 때가 있구나. 더 놀려보시지. 너를 살려두면 앞으로 우리를 두고두고 놀릴 게 뻔하잖아. 여우는 독수리에게 거북을 물고 하늘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거북은 원통하게 울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콧방귀만 뀌었지요. 독수리는 거북을 잡고 하늘 높이 올라 물결이 거센 곳에 거북을 떨어뜨렸지요. 바다에 떨어진 거북은 결국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문어가 된 호장. 옛날 어느 해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온 외적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일삼았지요. 외적들은 사람들도 무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호장이 나와서 외적들을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너희는 부모 형제도 없는 것이야. 외적들은 항의하는 호장을 붙잡아 밧줄로 꽁꽁 묶어서는 배에 싣고 떠났지요. 외적들은 높은 파도가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호장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외적들을 꾸짖었지요. 내 비록 육신은 죽어도 너희들이 두 번 다시 이곳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 것이야. 외적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호장을 물속에 빠뜨리려고 하였지요. 바로 그때 갑자기 맑고 푸르던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높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 순간 배가 뒤집혀지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배에 타고 있던 호장과 외적들이 모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어디선가 커다란 문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외적들의 남은 배 한 척을 다리로 내리쳐 산산조각내고 말았습니다. 그와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던 외적들 또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무리의 까마귀 떼가 날아와 외적들에게 달려들었지요. 이 소문이 퍼지자 외적들은 두 번 다시 이 마을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까막 바위 밑에 있는 두 개의 큰 굴 속에 문어가 된 호장의 혼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소복 입은 여인을 도와준 사신. 옛날 조선의 사신 일행이
임금의 명을 받아서 명나라에 갔습니다. 먼 길을 간 사신 일행은 지친 상태였지요. 사신 일행의 우두머리를 정사라고 하는데 이번 사신 일행의 우두머리인 정사는 황정욱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떠날 때 선조 임금이 내린 명령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회전이란 책에 우리 조선을 세운 태조 임금의 아버지 이름이 잘못 적혀 있음을 잘 알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 기록을 고치려고 수많은 사신을 명나라에 보냈지. 그때마다 명나라는 우리 조선을 무시하여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내 그대를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내니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너라. 황정욱은 뒤를 따르던 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홍역관, 아무쪼록 그대는 내가 명나라 관리들을 만나 이야기를 할 때 내 뜻을 잘 전하도록 하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답을 한 사람은 홍순원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역관이란 통역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홍역관은 이번 사신 일행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조 임금은 성격이 예민하고 변덕이 심하였지요. 조그만 일에 화를 내는 일도 흔했습니다. 사신 일행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조선으로 돌아가면 임금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지도 몰랐습니다. 사신의 우두머리인 정사 황정욱과 황정욱을 보좌하는 관리인 부사, 역관, 그리고 군사들과 하인들이 북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관 홍순원을 제외한 일행들은 입을 쫙 벌리고 눈앞에 펼쳐진 북경의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홍순원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북경에 와보았고 인삼무역을 하며 많은 명나라 사람들을 만났지요. 얼마쯤 가다 보니 멀리서 비단옷을 입은 명나라 선비가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선비는 정사 황정욱 앞에 멈추어 서더니 인사를 올렸습니다. 조선에서 온 사신 일행이십니까? 그렇소만. 저는 명나라 예부 실랑이신 석성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부는 명나라 정부에서 외교 일을 맡아서 하는 관청이었습니다. 실랑이란 아주 높은 벼슬이었지요. 이번 사신 일행 중 홍씨 성을 가진 역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오는 길입니다. 황정욱은 홍순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있소이다. 명나라 선비는 홍순원 앞에 오더니 깍듯하게 인사를 한 뒤 말하였지요. 사신 일행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예, 가다니요. 홍역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귀부인이 있습니다. 예? 저는 상인들은 알아도 귀부인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홍순원은 명나라 선비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선비가 말을 멈춘 곳은 높은 벽돌 담이 있는 집이었지요. 명나라 선비가 울긋불긋한 발이 드리워진 문 앞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홍역관을 모시고 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으로 나왔지요. 부부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홍순원은 얼른 고개를 숙여 절을 하였지요. 명나라 예부 실랑 벼슬엔 조선의 역관이 개인적으로 만나기 힘든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대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드시지요. 홍순원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예부시랑 석성과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는 홍순원의 얼굴을 보면서
반가운 사람이라도 만난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인,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홍순어는 여인의 얼굴을 자세하게 보았지요. 아니, 당신은 오래전 통주에서 만났던 그 여인 아닙니까? 이제야 기억하시는군요. 홍역관 대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부인은 홍순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대인을 뵙기 위하여 조선 사신이 올 때마다 홍씨 성을 가진 역관이 있는지 수소문을 하였는데 이제서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석성이 다가오며 말하였지요. 아내로부터 자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네. 나도 자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일세. 자네가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도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온 홍순원은 북경으로 가기 전 통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사신은 명나라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조선 정부가 보낸 사신이었습니다. 밤에는 자유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지요. 홍순원도 일행을 따라 통주 거리 구경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 일행은 어느 술집에 들어갔지요. 홍순원 일행은 자리를 잡고 술과 음식을 시켰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술병과 안주가 된 쟁반을 술상으로 나르고 있었지요. 시중 드는 한 여인을 바라보던 홍순원의 눈길이 멈추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입은 옷 때문이었지요. 그녀가 입은 것은 가족이 죽었을 때 입는 소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였지요. 기품도 있어 보였습니다. 아가씨는 매우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술집 주인에게 말하였지요. 소복 입은 아가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후 홍순원과 소복 입은 아가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홍순원이 그 아가씨에게 사연을 물었지요. 비밀은 보장하겠습니다. 어찌해서 여기에서 일하게 된 것이오? 저는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귀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지요.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장례비를 마련하려고 술집 주인에게 미리 돈을 받고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홍순원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홍순원은 숙소로 돌아와 자기 보츠만에 넣어둔 돈을 꺼내었지요. 사신으로 온 길에 인삼무역을 하기 위해 준비해온 돈이었습니다. 홍순원은 인삼무역을 하여 생활비를 벌었던 것이었지요. 나는 앞으로 언제든 돈을 벌 수 있어. 지금은 불쌍한 아가씨를 도와주는 일이 더 급하지. 술집으로 돌아온 홍순원은 아가씨를 불러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시오. 대인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으시오. 다른 뜻은 없소. 아가씨의 처지가 너무 딱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나중에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홍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뭘 바라고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오. 그냥 홍씨 성을 가진 조선 역관이라는 것만 말하리다. 명나라 예부 실랑의 집에서 만난 귀부인은 홍순원이 도와준 바로 그 아가씨였던 것이었지요. 조선으로 돌아온 홍순원은 이 일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홍순원이 여인을 돕기 위해 쓴 돈 중에는 조선 정부에서 받은 돈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석성 부부는 홍순원에게 후하게 음식 대접을 했습니다. 홍순원은 이때 처음으로 여인의 성이 류씨임을 알게 되었지요. 석성이 물었습니다. 이번에 명나라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홍순원이 명나라에 온 이유를 말하자 석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지요. 나도 그 문제는 잘 알고 있네. 자네가 듣기엔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조선 왕의 가족 기록을 고치는 게 우리 명나라 입장에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네. 그러나 저희 조선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홍순원은 지난 200년간 잘못된 기록을 고치기 위하여 조선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석성이 말하였지요. 지난 20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네 때문에 모르는 사실도 알게 되었군. 내 아내가 자네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보답을 해야겠지. 장담은 못하지만 조정에 들어가 이 문제를 대신들에게 적극 설명하겠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홍순원은 기쁜 마음으로 사신 일행이 묵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명나라 궁궐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의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석성이 약속을 지키게 되었지요. 명나라 조정 신하들의 회의에서 조선 사신들이 온 것을 알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명나라에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명나라 황제도 석성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20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외교 문제가 감쪽같이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사신 일행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지요. 남몰래 한 착한 일이 200년 조선의 고민거리를 싹 해결했구먼. 사신 일행이 북경을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사 황정욱부터 군졸들과 하인들까지 모두가 싱글벙글이었지요. 사신 일행이 북경을 벗어나 어느 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강 어귀에 한 여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사신 일행을 맞았지요. 류씨 부인이었습니다. 류씨 부인은 홍순원에게 두 손에 든 것을 바쳤지요. 제가 대인에게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입니다. 류씨 부인이 건넨 상자 안에는 화려한 비단이 들어있었습니다. 비단 귀퉁이에 한자로 두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지요. 은혜를 갚는다는 보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홍순원과 류씨 부인은 서로에게 감사하며 강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신 일행은 다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한양으로 돌아왔지요. 오늘은 나라의 큰 경산날이다. 사신들이여 장하도다. 선조 임금은 환하게 웃으며 사신 일행을 칭찬했습니다. 정사부터 하인들까지 모든 일행들에게 푸짐한 상도 주었지요.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은 홍순원이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공을 세웠기 때문에 정이품에 해당하는 공신으로 임명되게 되었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조 임금은 한양 한 복판에 있는 땅과 집도 홍순원에게 주었습니다. 홍순원과 석성 집안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석성이 명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그의 가족 일부가 조선에 들어와 황해도 해주 지방에 살게 되었지요. 조선 임금은 석성 집안이 조선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여 그들에게 농사지을 땅과 살 집을 주고 해주 석씨라는 새 성씨를 주었습니다. 해주 석씨의 후손들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무명옷을 지은 선비. 우리나라에 모카씨를 처음 가져온 것은 문익점입니다. 문익점이 원나라의 감시를 뚫고 모카씨를 몰래 고려로 가져오는데 성공한 것이었지요. 장인어른, 저 돌아왔습니다. 고려로 돌아온 문익점은 개경을 떠나 고향 마을인 산청으로 내려온 후 이웃 마을에 사는 장인 정천익을 찾아 인사를 드렸지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참으로 다행일세. 벼슬을 하다 나이가 들어 고향으로 내려온 선비 정천익은 원나라에 가서 고생을 한 사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고생을 했으니 고향에서 푹 쉬게나. 문익점은 머리를 조아려 감사를 표시하였지요. 잠시 후 문익점은 품에 넣어오는 것을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씨앗인가? 모카씨입니다. 아니 이걸 어찌? 원나라가 엄하게 감시했을 텐데. 처벌이 두렵다고 언제까지 무명을 수입해야 합니까? 고려도 무명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어야지요. 그래, 이 귀한 씨앗을 산청 땅에 심을 건가? 그래야지요. 재배에 성공하면 고려 땅 곳곳에 보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땅에 심지? 제 땅에 5개, 나머지 5개는 장인어른의 땅에 심었으면 합니다. 두 사람은 선비인지라 농사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카 재배가 중요한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직접 키워보리라 결심하였지요. 정천익은 아기를 돌보는 엄마처럼 온 정성을 쏟아 땅을 파고 5개의 씨를 심었습니다. 초조하게 며칠이 지났지요. 문익점은 모카씨를 심은 땅을 둘러보다가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땅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심은 자리에 싹이 보이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나도 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고만 것이었습니다. 모든 씨앗이 죽고 말았군. 하늘은 어찌 이리도 우리 고려를 외면하시는가?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었지요. 장인어른 정천익에게 준 5개의 씨앗이었습니다. 문익점은 초조한 마음으로 장인이 사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문익점이 허겁지겁 장인의 집 대문에 들어선 순간 정천익도 빠른 걸음으로 달려나왔지요. 싹을 틔웠네. 5개 중 하나가 살아남아 싹을 틔웠단 말일세. 정천익이 감격에 젖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살아남은 싹을 정성을 다해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커가는 모카를 살폈습니다. 자식을 키우듯 보고 또 보았지요. 모카는 무럭무럭 자라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마침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하얀 모카솜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지요. 장인어른, 성공입니다. 이 모든 게 자네가 모카씨를 가져온 덕분이지. 아닙니다. 장인어른의 수고 덕분이지요. 두 사람은 하얀 모카솜 사이에 까맣게 박힌 모카씨를 수확했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훨씬 많은 씨앗으로 불어났지요. 이듬해 두 사람은 더 넓은 땅에 모카를 심어 그에 가을 더 많은 씨앗을 거두었습니다. 또 이듬해 다시 더 넓은 땅에 모카를 심게 되었지요. 그렇게 3년 뒤 두 사람은 수천 개의 모카씨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획한 대로 이웃 농부들을 불러 모았지요.
여러분, 이게 무명옷을 만드는 모카 씨앗입니다. 정성을 다해 키우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삼배나 모시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명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카 씨를 나눠주는 정천익과 문익점에게 마을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산청 농부들은 따뜻한 봄날 모카 씨를 심었지요. 두 선비는 농부들에게 모카를 잘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며 그들의 성공을 도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을 때 산청 땅 곳곳에는 모카꽃이 활짝 피고 하얀 모카솜이 맺혔습니다. 이 무렵 정천익은 새로운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었지요. 모카솜으로 솜을 얻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문제는 솜으로 실을 만들고 실로 무명을 짜는 것이었지요. 이런 기계를 만드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바치면 하늘도 감동해서 도와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을 뽑는 기계인 물레와 배를 짜는 기계인 배틀에 대해 아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고려에 와서 모카를 보다니. 어느 가을날 산청 지방을 지나던 한 승려가 모카밭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하였지요. 그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모카밭 주인이 사는 곳을 물었습니다. 이 밭은 정천익 나리네 것입니다. 나리의 집은 저깁니다요. 승려는 정천익을 만나 말했습니다. 저는 원나라에서 건너온 홍원이라는 중입니다. 고려에 와서 절을 돌아다니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카밭을 보고 제 고향이 생각나 주인을 찾아뵌 것이지요. 정천익은 홍원이 모카가 많이 나는 중국 남부 지방 사람임을 알고 그가 자기의 고민을 해결해 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 마음껏 저희 집에서 쉬어가십시오. 정천익은 홍원에게 그동안 모카를 키우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보급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카 농사는 풍년입니다. 문제는 무명옷을 지어 입으려면 실을 뽑는 기술을 알아야 하는데 스님이 고향에 계실 때 그런 기계를 구경하신 적이 없습니까? 본 적은 있지만 하도 오래되어 기억이... 제발 절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정천익이 목화 보급에 뛰어든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홍원은 옛날 기억을 더듬어 자기가 본 목화 기계들을 그림으로 그려주었습니다. 정천익은 홍원이 그린 그림을 보고 기계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지요. 또 어떤 원리로 실을 뽑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천익은 홍원과 의논하면서 가장 만들기 쉬운 씨앗을 만들었지요. 씨앗은 목화에서 목화실을 쉽게 빼낼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씨앗에 이어 솜을 타는 도구인 활을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여기까진 어렵진 않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말았지요. 실을 뽑는 기계인 물레가 문제였습니다. 물레는 녹화를 많이 생산하는 인도 사람들이 처음 만들어 이웃 나라로 퍼뜨린 도구이지요. 섬유 뭉치가 감겨있는 가락을 왼손에 쥐고 나무 바퀴를 오른손으로 돌려 물레로 실을 뽑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정천익은 실을 뽑는 데 성공하고 말았지요. 홍원은 배틀을 이용해 뽑아낸 목화실로 배를 짜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계를 이용하여 무명을 실제 만들어 보는 것이었지요.
정천익의 집에는 손재주가 좋은 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천익은 그 하녀를 불러 물레로 실을 뽑고 배틀로 배를 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며칠 뒤 하녀가 정천익에게 왔습니다. 제가 날이 가르침을 받아 무명을 짰습니다. 고려 땅에 처음으로 무명 옷을 만드는 재료인 면포가 탄생한 것이었지요. 면포를 손에 쥔 정천익은 지난날의 정성과 노력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익점 역시 그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지요. 얼마 후 마을 사람들도 같은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면포를 짜는 방법을 배워 그들 손으로 면포를 짜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었지요. 목화와 목화를 가공하는 도구들은 빠르게 보급되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명은 고려 말기부터 조금씩 퍼져 평민들도 하나둘 무명옷을 입게 되었고 이불에는 솜을 넣어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군사들도 무명으로 만든 군복을 입게 되었지요. 또한 무명이 화폐 구실을 하면서 나라에선 세금으로 무명을 걷어들여 나라 살림이 여유롭게 되었습니다. 정천익의 연구 덕분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따뜻한 무명 옷을 입고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처음으로 목화 재배에 성공한 산청 지방에는 목화로 면포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구경할 수 있는 목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아가미가 달린 장군. 옛날 통영 바닷가에 서릭 장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릭 장군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옆구리에 구멍이 하나 나 있었지요. 물고기의 아가미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아무리 오래 있어도 끄떡 없었고 바다를 빠르게 헤엄칠 수도 있었지요. 이 무렵 왜군들은 우리나라를 침범해 백성들의 양식을 약탈해 가면서 마을에 불을 지르곤 했습니다. 그러자 서릭 장군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지요.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서릭 장군은 부채를 하나 들고 단숨에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서 보니 힘없는 우리 백성들에게 빼앗은 곡식을 가득 실은 왜군들의 배들이 바닷가를 지나고 있었지요. 서릭 장군은 산 꼭대기에서 바다를 향해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더니 왜구들이 탄 배를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것이었지요. 꼴 좋다 이놈들. 서릭 장군은 바다로 뛰어내려가 왜구의 배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빼앗아 갔던 곡식을 다시 거두어 가난한 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지요. 고맙습니다, 장군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섬 사람들은 서릭 장군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서릭 장군은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 싣고 가는 나랏배를 끌고 와서 가난한 섬 사람들에게 돌려주곤 하였지요. 그러다 그만 관군에게 체포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 이곳 사람들은 서릭 장군을 위해 사당을 짓고 해마다 맨 먼저 잡은 고기를 바치며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의 문지기. 어느 날 비바람이 심하여 뱃길이 막히자 나루터 근처에 있는 주막은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지요. 방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 속에는 김구도 있었습니다. 김구는 어느 일본 사람 한 명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일본 사람은 황해도 사람이라고 하면서 서울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일본 장사꾼이 자주 드나들어 굳이 조선 사람 행세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자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지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일본 사람의 두루마기 안쪽으로 긴 칼집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일본군 장교였지요. 김군은 더욱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국무를 죽인 놈들 가운데 하나일지도 몰라. 몇 달 전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왕비인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놈을 해쳐서 나라의 수치를 씻자. 김구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김구는 그 일본 사람을 향해 재빠르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김구의 갑작스런 공격에 그 사람은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지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주막은 온통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김구 편에 섰습니다. 거참 속이 후련하구먼. 김구는 그 자리에서 주막 주인에게 이런 글을 적어주었지요. 우리 국무를 죽인 일본에 복수를 하려고 이놈을 죽였다. 해주 덕골 김창수. 김창수는 김구의 본명입니다. 김구는 그 글을 주막에 붙여달라고 부탁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김구는 일본 경찰에 붙잡혀 인천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김구는 아무리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하여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일본 경찰은 김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요. 죽음 따위는 결코 무섭지 않다. 그는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여 일본 경찰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되는 날이었지요. 멈추어라. 사형 집행을 멈추어라. 대궐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고종 황제가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한 김구의 죄를 특별히 사한다는 명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김구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일본 경찰들은 김구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김구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였지요. 김구는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책을 읽었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김구 덕분에 인천 감옥이 학교가 되었어. 감옥 안팎에서는 김구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지요. 김구는 감옥에서 나온 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젊은 애국지사들과 함께 학교를 세우게 되었지요. 나라의 힘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런 애국지사들을 잡아가 모질게 고문을 하였지요. 김구도 일본 헌병에게 끌려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에 몸을 대는 등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김구는 일본 경찰들에게 당하며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어. 김구는 자신의 뜻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백범이란 호를 지었지요. 백범이란 가장 천한 사람부터 평범한 사람까지 누구나라는 뜻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김구는 장사꾼처럼 행세하여 몰래 중국의 상하이로 건너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지요. 애국지사들은 하나둘씩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의 감시를 받지 않고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해서였지요. 이렇게 해서 상하이의 낡은 2층 집에 독립운동본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김구를 반갑게 맞이한 것은 도산 안창호였지요. 우리는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울 걸세. 김동지도 한자리를 맡아주면 좋겠네. 저에게 문직이라도 맡겨주시면 그저 만족하겠습니다. 김구는 임시정부 건물을 열고 닫는 문지기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다른 동지들처럼 높고 중요한 위치에 오를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는 김구의 애국심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지요. 더욱 중요한 일을 맡겨도 열심히 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직을 맡고 있던 도산은 김구에게 경무국장을 맡겼지요. 경무국장은 지금의 경찰서장과 같은 위치입니다. 김구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독립운동가로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무렵 김구는 하루의 일들을 낱낱이 적었지요. 때로는 일기를 쓰며 홀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적은 일기가 바로 광복 뒤에 책으로 엮어 나온 백범 일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일본은 더욱 악독해졌고 독립운동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구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한치도 소홀하지 않게 해내고 있었지요. 임시정부에서 김구가 맡은 책임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김구는 오늘날의 대통령과 같은 주석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김구는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낮추었지요. 우리 땅 위에 우리 조국이 서는 날 나는 조국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김구 선생님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